사람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가장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원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고 그 원하는 방향을 이루는데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굉장히 믿으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예. 굉장히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자의식이 강한, 네,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한. 아주 강한 분이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앙은행은 행정부와 좀 독립시켜서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 그리고 만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목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다른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해하는 방식이 같더라도 목적이 다르면 한 행동이 다르겠죠. 그래서 연준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만큼, 현재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것만큼 이자율을 빨리 안 내려주고 있고요. 네, 클린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님을 초대했는데요. 이분 모시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정책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로 정책에 대한 질문 많이 드리고 있죠. 특히 미국 연준에서도 잠시 근무를 하셔서 연준이 요즘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주로 오늘도 또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가 거의 뭐 경제 뉴스의 대부분을 장식하고 있어서 세계 뉴스의 대부분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은 트럼프는 자꾸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파월이 알아서 잘 할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저런 목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가장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근데 원하는 방향이 같더라도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고 그 원하는 방향을 이루는데 본인이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굉장히 믿으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믿어도 자기가 더 잘하고, 그래서 그 교황께서 선종하셨을 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진, 트럼프가 교황 옷을 입고 계시는 사진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트위터 하시고, 본인이 하면 잘할 텐데라고 그 농담을 아주 부드럽게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자의식이 강한, 네,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한. 아주 강한 분이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들어서 더군다나 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들 때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앙은행은 행정부와 좀 독립시켜서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 그리고 만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목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서 다른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해하는 방식이 같더라도 목적이 다르면 한 행동이 다르겠죠. 그래서 연준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만큼, 현재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것만큼 이자율을 빨리 안 내려주고 있고요. 연준은 의도적으로. 그건 연준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의 원래 그런 거니까. 목적에 맞는 거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의도가 다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연준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것을 도움을 안 주니까. 근데 이제 이자율, 네. 특히 기준금리라는 건 현재의 행정부가 뭐 하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면도 있고, 네. 당장 도움이 되더라도 곧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주저할 수도 있는데, 네. 또 반대로 또 일부 중앙은행은 뭐 워낙 이제 금리 높이는 데만 오히려 더 무게 중심을 싣고 내리는 건 포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좀 딱딱한 곳도 있긴 있는데, 네. 보시기에는 그럼 미국의 현재 적절한 금리에서 네. 금리가 있다고 보면 네. 양쪽 다 서로 똑같이 떨어져서 고집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누구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으세요? 아까 말씀에 저는 중앙은행에서 미국 중앙 일을 하다 와서 그런 그 바이어스가 있다는 건 인정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그 중간인데, 네. 저는 그래도 중앙은행이 말씀하신 이자율을 정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경기,
혹은 대통령 혹은 의회에서는 2년 혹은 4년 동안 본인의 재임 예. 혹은 당의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치인들의 목적 함수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민주주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혹은 행정부에서는 지금 경제가 빨리빨리 잘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인플레가 생기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좀 빨리빨리 나가고 중앙은행은 좀 천천히 나가라. 그래서 임기도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길고 그한 자리가 대통령보다 길고. 14년씩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헌법 혹은 중앙은행 법에서 그러한 식으로 둘 간의 약간의 그 조화, 견제와 균형을 예. 이루도록 만들어 놨는데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혹은 특히 트럼프처럼 사업하신 분들은 그 견제와 균형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는데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는 왜 이렇게 중앙은행이 빨리 내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왜 이렇게 빨리 도와주는 내려요?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내리자고 하니까 그게 반반이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양쪽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 물론 그럼 양쪽을 다 불만족시켜서 오히려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세상 사는 처세술일 수는 있으나 그게 중앙은행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서두르고 있다. 뭐 그렇게 네, 보신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행정부의 욕심은 서둘러서 빨리 지금 땡겨서 경기가 좋아지게 만들어야지. 일단 내년 11월이라는 절대절명의 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 11월. 예. 네, 그러니까 내년 11월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그러나 또 연준은 혹은 파월 의장은 그때 그러다가 인플레 나면 우리 책임인데. 네, 그런 그 갈등이 인플레 계속- 걱정이 좀 든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관세로 인한 인플레 걱정만 아니면 네. 미국도 금리를 내려야 됩니까? 그냥 인플레만 빼면 그 인플레가 무슨 수요견인 인플레는 아니니까 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닐 테니까 네. 그것만 빼면 좀 내리긴 내려야 되는 약간 불경기가 걱정되는 상황은 맞나요? 미국도 불경기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닌데요. 즉 올해 2번 가봤는데 1월하고 그리고 3주 전에 가봤는데 과거보다 확실히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수요견인이 아니라는 말씀이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수요견인 그렇죠. 인플레이션인데 예. 물가는 올랐는데 별로 이렇게 경기는 썩 좋지가 않아요. 하는 그리고 지난 1월보다 지난 5월이 또 그래도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경기가 네, 그냥 똑같은 데서 있다 보니까 똑같은 식당 가보면 손님의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제 관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올라오면 네, 미국 연준은 금리를 심지어 올리기도 할 만큼 물가라는 게 항상 더 먼저의 기준인가요? 그렇죠. 행정부가 보는 것보다는 어. 물가가 먼저 기준입니다. 그럴 것이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관세로 해서 물가가 올라와도 이자를 올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내리는 속도를 굉장히 늦추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트럼프는 또 하나 걱정이 있을 텐데 미국의 그 국채가 네, 리볼빙 해야 될 게 많아서 네. 지난 몇 년간 단기 국채를 워낙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만기가 빨리빨리 돌아오면서 네, 이제 시중에서 다시 이제 기체를 또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은 상태면 그 이자 부담이 또 커지고 그러니까 당분간 한 2, 3년이라도 좀 낮추고 싶을 거예요. 네. 미국 재정 때문에. 미국 그 정부 부채는 우리가 요즘 그게 다 가장 핫한 이슈고 채권 시장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 들어서 1, 20년 사이에선 가장 걱정스러운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비교해서는 높다 금리가. 높다. 네, 금리가 높고 예. 걱정스럽게 높다는 건 맞는 수준인데 과연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걱정스럽냐 하는 건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정부 부채 높아서 비교할 걱정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뭐 훨씬 높은 수준을 훨씬 오래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이 더 걱정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걱정이냐 그럼 어떤 사람은 달러인데
미국이 찍으면 되는데. 찍으면 되는데 그들은 예, 유일하게 찍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예. 달러를. 예.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달러라고 1944년 이전에는 기축통화 아니었거든요. 예. 그전엔 파운드였고요. 네. 네. 그전에는 네덜란드 혹은 스페인 그런 식으로 이제 왔으니 1944년부터 브레튼 우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달러를 쓰자고 하는 걸 강요한 거죠. 사실은 미국이. 뭐 전쟁을 막 이기고 승전국이니까 뭐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지금까지 왔고 심지어는 71년에 닉슨 샥이라고 해서 이제는 금으로 바꿔줘 하고 나서도 전 세계가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언젠가는 그 달러가 바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그렇긴 하죠. 기축통화의 변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변경이 이전하지 말란 법은 없고 중간에 기축통화가 없는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특정 국가의 통화일지 예. 아니면은 많이 얘기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일지 그건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미래는요. 그거는 미래 세대가 사람들이 알아서 그건 결정하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원화 안 쓰고 전부 다 암호화폐 쓰면 바뀌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네. 그거를 뭐 국가는 불법이라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예. 온 국민이 쓰는데 막아서 성공한 적은 없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렇고 네. 요즘 나타나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심각한 수준까지도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네. 우리는 그걸 이제 트럼프가 이제 던져놓은 관세 폭탄 앤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 다져온 어떤 신뢰에 대한 근본적인 붕괴 그런 걸로 해석하는 일단도 그런 네. 분들도 있고 네. 아니야 그냥 갑자기 좀 국채를 좀 많이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여유 자금과의 수급이 좀 뒤틀려서 그렇죠. 그래. 네. 뭐 그렇다면 별일 아닌 거고 설마 뭐 미국이 곧 돌아올 테고. 망하겠어요? 네, 곧 돌아올 테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런데 먼저 얘기한 그런 스토리라면 야 이거 뭐 심각하게 미국 자산 정리하고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를 판단해야 될 거라서 그렇죠. 어느 쪽이세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세요? 이건 뭐 지나가봐야 하는 거지만. 지나가봐야 알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년 안쪽까지 보면 두 번째 말씀하신 그냥 지금의 현재에 간다. 근데 저도 뭐 베팅을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제 달러 자산의 많은 부분을 딴 데로 옮겨야죠. 네. 근데 그렇지 저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제가 스스로 판단하건데 예,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그냥- 두 번째 스토리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앞의 스토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 항상 내재하는 위험이니까. 그렇죠. 그 내재에 의한 위험이 아주 작았다가 그거에 5배로 늘어났다. 아 그것도 꽤 커졌다 요즘. 그렇죠. 5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작은 거죠. 왜 5배예요? 그게? 아니 뭐 2배일 수도 10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죠. 그냥 굉장히 늘어났다. 최근에.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작은 거에서 예, 그 0.0001%, 0.005%로. 근데 그것도 작은 거니까 무시해라고 하면 이제 뭐할 두 말이 번째 없는 스토리고. 거지만. 그럼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거래한 사람은 5배가 늘어난 거죠. 그게 늘어났다는 거는 어떤 지표로 나타나나요? 어. 미국의 통화와 관련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이제 인디케이션으로 나타날 거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3대 신용회사가 네. 강등을 한다라든지. 그거. 네. 그리고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뭐 CDS 스프레드라고 해서 네. 그 나라가 디폴트할 확률이 얼마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상 그거 CDS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CDS 프리미엄. 네, 선거 때가 되면.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그게 요즘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게 곧 터지겠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아주 작던 숫자에서 그거보단 꽤 올라갔던. 내려가긴 그렇지만 했다. 여전히 아주 작은 숫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든가 뭐 다음 주 주가 어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야 그거 하나하나도 되게 큰일이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시장도 이제 많이 움직이니까 네. 그거야 뭐 그때그때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조금 길게 투자하는 분들은 요즘 이제 들리는 뉴스들을 그냥 소음으로 흘려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좀 심각한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항상 그게 이제 걱정이라서요. 처음에 말씀하신 트럼프의 발 네. 뉴스들도 보면
그냥 오르락내락하면서 지나고 나면 다 평균화해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의미는 소음이라고 보셔도 되고 음. 하루하루는 아니라지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아주 심각하게 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게 소음이고 어떤 게 신호인지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근처에 있는 참모들도 과연 정확하게 아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고르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근에 보셨습니까? 그것도 이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과 고민을 그래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네.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쉽지는 않지만 네. 또 뭐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후자가 맞고 그게 정신 나간 짓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뭔가를 하는 거고 의도는 맞는 것 같고. 네. 그 한 10여 년 전에 뉴욕타임즈가 월스트리트에 혼자서 자기 돈으로 광고를 내 가지고 예. 요즘에는 관세 정책처럼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 돈을 내서 그런 광고를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컨시스턴트, 일관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그게 미국을 바꿔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할 수 있을지 그럼 정말 진짜 Great President고요. 그렇지 않고 크게 실패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정신 나간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트럼프가 시도하는 정책이 작동할 수도 있다. 그 보는 네, 측면도 가능성은 있으시군요. 작고 그 여러 가지가 되기 위해서 서로 모순적일 수도 있는 가정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찰들이 그거 틀렸다고 하는데 네. 그게 또 반드시 100% 모순적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다른 미국의 경제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업들의 가격 행위. 그러니까 관세가 물러져서 수입품이 올라가면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매겼을 때 대한민국은 중국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한 대한 가정. 그 가정이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움직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겼는데 그거를 대한민국의 생산자들이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서 흡수하고 다 흡수하고 똑같이 보낸다. 그럼 미국에서 인플레 안 생기겠죠, 하나도. 그 관세 수입만 생기고. 그렇죠. 그게 가장 극단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한 숫자가 스티브 미란 리포트에 나오는 그 관세율이죠. 그걸로 세금 충당하면 그만큼 좋은 일이 아니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해 하나도 없이 세금은 충당되고 무역 수지는 균형으로 가고. 그러면 다 흡수하고 다 떠안지 않겠으나 네. 일부는 흡수하고 떠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일부만큼은 네. 미란이 제시한 퍼센트까지는 아니지만 네. 일부만큼은 미국에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 다른 일부는 미국의 인플레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업 가기 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1년에 가장 크게 하시는 컨퍼런스를 뭐 수십 개를 하는데 네. 가장 큰 컨퍼런스가 창립 기념으로 해서 이틀짜리를 하는데 그게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요. 네네. 매년 합니다. 예. 주로 6월 초에 하고 가끔 5월 말에 하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가서 그 크리스토퍼 왈러라는 연준의 거버너죠. 연준 이사가 키노트 스피치를 하셨는데 예. 그때 지금 말씀하시다 이런 얘기. 관세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한국의 생산자는 얼마나 가격을 올릴까 안 올릴까. 그리고 그게 미국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들은 그 수입 물가 인상을 얼마나 가격에 반영할까. 그리고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 여러 가지 가정을 한 다음에 골고루 말씀하신 대로 3명이 3분의 1씩 떠안는다는 가정하에 보니까 인플레가 아주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분은 크리스토 왈러는 물론 그 첫 번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질문이 근데 연준하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의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있다. 다양한 거 좋은 거지. 왈러 그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그
인플레가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오히려 흡수를 많이 할 것. 흡수가 꽤 있어서 그리고 크지 않고 한 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 말한다고 하면서도 역시 또 2년 반 전에 네. 자기와 같이 코로나 때 생각했던 게 우리가 크게 실패하지 않았냐라고 그분도 인정하면서 그때 실패한 이유는 이러한 세 가지를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세 가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내리는데 조금 천천히 내리겠지만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자신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상대적으로 매파인데 이번에는 그 자기의 생각하는 경제 모형을 따라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네. 인플레 걱정을 조금 덜 하는 편이 돼서 지금은 그냥 비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매지 비둘기 좀 관심 없고 그때 자기가 상황에 생각하는 따라서? 것을 맞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본인이 경제학자 출신이어서요. 예. 네, 경제학의 모형을 많이 신뢰하시는 분입니다. 물가가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네, 관세로 부과한 것에 예를 들면 3분의 1은 흡수하고 네. 생산자가 3분의 1은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뭐 반반이라고 하죠. 반반씩 흡수하고 상승으로 나타나면 네. 그러면 그게 미국 경제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반은 그래도 흡수해서 세금을 걷었으니까라고 네.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야 물가가 이렇게 세금 오르면 안 되지. 걷어서 좋은 거와 물가 올라서 나쁜 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근데 그것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는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을 네, 관세가 외국으로부터 거치는 거니까 네, 내 국내 미국 기업한테나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세금 안 걷어도 되고 그만큼 돈을 풀어준 부양 효과가 생기니 네,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불편함을 네. 그 부양 효과가 상쇄 또는 플러스 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즉 그렇죠. 대충 관세를 안 매기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요즘 분위기상 관세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기는 하고 그게 뭐 정확히 어떻게 나눠줄지 모르지만 대강 나눠줄 텐데 그렇더라도 물가 인상으로 또 물가가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일만 안 벌어진다면 이번에 트럼프의 그 전례 없는 시도는 네, 뭐 미국 경제로는 꽤 도움이 되는 거네 네, 라고 보는 시각이 맞습니까? 네. 그게 많고요. 음. 그 가정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똑같이 보복을 못한다는 가정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못한다는 가정 하에 아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n분의 1만큼만 미국 사람이 부담하고 예. 나머지 n분의 n 빼기 1은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주니까 음. 그만큼 한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트럼프의 생각 그리고 그거를 스티브 비란이 보고서를 만든 것이고요.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음. 네. 그런데 가정은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죠. 다른 나라들이 보복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 GDP의 썸이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미국도 손해 골고루 본다. 줄어드는 골고루 거죠. 줄어들고 그럼 미국도 미국도 나쁘고 다른 나라들은 방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아주 그 용감한 가정인데 그 가정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중국처럼 다 그러면 그래서 다 관세 미국에 대해서 그걸 매기면 예. 결과적으로 아무 효과 없이 전 세계가 공도 동망하는 예.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게 이제 대공황 때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스무트 홀리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 막 관세 올리고 했었거든요. 별로 안 좋았죠 그때는. 네, 그때 안 좋아서 대공황이 온 이유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같이 이렇게 막 올리지는 못하죠. 예. 다 같이 망하니까. 네. 그럼 망하는 과정에서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먼저 망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러한 관세 폭탄을 어쨌든 보복 없이 조금 피하려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국제경제학자는 그거를 그 웩더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두더지 잡기 놀이 해보신 적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각 나라가 다 안 맞으려고 노력하는 거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뭐 미국에 설마 강하게 보복하는 나라는 흔치 않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네. 미국은 그럼 그냥 조금 거저 먹었네요. 사실 경제학에서 네. 요즘에 이제 대선 앞에 두고 또 호텔 경제학도 네.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야 그렇게라도 돈을 돌려야지 정부가 돈 쓴다는 게 재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네. 라고 하는 일련의 말씀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세상에 경제 못 살릴 나라가 어디냐 네. 라는 말도 둘 다 맞는 게 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첫 있죠. 번째 말씀하신 케인지안적인 생각이 더 맞는 경제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현재 그렇죠. 예. 아니면 두 번째 말씀하신 고전학파적인 경제가 더 맞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 둘 중에 중간에 어디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어느 쪽입니까 여쭤보면 내일 선거에 너무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네, 그건 패스하시고. 그건 다음에 네. 여쭤보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와서 미국 상황은 네. 어느 쪽이냐는 거죠. 만약 이렇게 이제 그래서 도움이 되죠. 그 중간만큼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전혀 안 되지는 않고 음. 아주 그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광고하는 만큼 많이 되진 않고 중간은 됩니다. 그러나 왜 공짜가 아니냐면 예.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아까 저희가 한 1, 20분 전에 얘기한 식으로 혹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우리 달러 안 써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냐. 그게 그렇게. 장기적인. 그러나 그거는 먼 미래니까 최소한 지금 4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네, 내년 11월 선거와는 상관이 없겠죠. 네, 내년 11월 선거 중간 선거를 하러 가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아니고. 그때까지 달러가 기축통화인 게 설마 네,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거는 꽤 장기적인 생각이고 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IMF에 있는 경제학자라든지 예. 그런 사람들의 걱정이지 행정부의 걱정은 전혀 아니고 아마 국회의원들도 걱정하지 않겠죠. 네. 그러나 조금씩 그게 쌓이고 있는 건 맞다. 그렇죠. 야금야금 쌓이는 건 맞습니다. 달러화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강세를 원할까요? 약세를 원할까요? 이 질문도 네. 뭐 둘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질서 있는 약세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기축 통화인 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로는 강세였으면 그런 좋겠고 강세는 필요하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되는 약세. 그러니까 뜨거운 얼음 이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실제로 아이스크림 뭐 튀겨 먹는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요. 전 못 먹어봤는데 뭐 아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일본에 가서 먹는 그런 식으로 그 될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되느냐 모르겠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 일식집에서 그 튀긴 아이스크림이 만들기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정도라면 미국 달러가 약세를 계속 보이면서 네.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혜택을 입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네. 그 자체로 달러의 패권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굳이 강세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약세로 경기가 좋아지는데 그러면 강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가 언젠가 너무 미국이 좋으면 또 강세로 가겠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천천히 늦게 가는 거죠. 그렇죠. 늦게.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당장은 약세를 원한다. 당장은 약세를 원하고 그렇지만 튼튼하니까 앞으로는 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약세로 무한히 가진 않고. 그런데 약세를 원하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면 네, 수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약세만 미국으로서. 되기만 하면 그 뒤에 숙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약세가 돼서 수출이 다 되고 믿음이 깨지지 않으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네. 고환율주의자가 행정부에 많이 계셨잖아요. 유명하신 분 아시잖아요. 강만수 네, 장관, 차관 그런 분들. 최준경. 네, 뭐 제가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의 라직도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많이 도움이 됐죠. 그렇죠. 수출 잘 되면 네. 신인도 올라가고 네. 그럼 됐지. 네. 그리고 나중에 그럼 원화가 자연히 알아서 강세가 되는 되겠지. 거고.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의 신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중간중간에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 잘 됐지만 안 된 경우도 없진 않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트럼프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뭐가 일어났을 때는 딴 나라 걱정 안 하는데 한국이 작으니까 예. 미국이 그러면 이게 전 세계를 막 휘저으니까 저희가 그 걱정까지 지금 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미국 정부가 원하면 그렇게는 가기는 쉽습니까? 즉 달러 약세, 뭐 원화 강세 이렇게.
그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자기네들이 워낙 크니까 강요하는 게 가능하죠. 물론 움직이긴 힘든데 네. 예, 워낙 큰 항공모함이니까. 그렇지만 관세 등등 혹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은 그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무언가겠죠. 그 질문은 지금은 원화가 대략 한 1,300원이라고 치면 네. 1,400원이라고 할까요? 한 1,300원이라고 치면 1,350원 중간 예, 잡아서. 네. 1,200원으로 낮추고 싶다는 게 미국의 생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건. 네. 그런데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는 일본이 야 너 엔화 강세해라고 하면 했다고는 하는데 네. 한 2년에 걸쳐서 네. 지금은 그럼 1,200원으로 해 그러면 그게 외환 시장에서 그게 1,200원의 거래가 시작되는 거냐? 네. 왜냐하면 지금 1,300인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양쪽이 무역이 맞춰져 있고 그럴 텐데 네. 미국이 간절히 원하고 한국이 그럽시다 미국이 원하면 달러 약세하세요. 네. 우리도 노력해 볼게요. 한다 해도 1,200원짜리 환율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하죠? 그것도 좀 고민돼서요. 1,200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하신 그 시장에 물론 무역하시는 분들의 수출 수입이 크지만 그거 말고 중앙은행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네. 외환 시장에다가 달러 매물을 던지면 네. 환율이 점점 내려가면서 네. 만들어질 거다. 네. 거꾸로 미국의 주장은 건 한국에서 너무 빨아들여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외환 보유액이 그 증거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와이언버그를 자주 발표해라. 네.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요청이고. 외환 보유액을 조금 허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1,200원대로 환율을 만들어 놓으면 무역 흑자도 덜 날 것이고 네. 무역 흑자가 덜 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덜 한다는 얘기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은 다 미국 투자하러 갈 거고 그러면 달러가 더 필요할 거고 네. 즉 무역 수지에서도 흑자 폭이 줄거나 적자가 되고 네. 자본 수지에서도 적자가 되니 네. 어떻게 1,200원이라고 하는 달러 강세가 유지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1,200까지는 안 가도 금방 다 잡아먹죠. 1,290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다는 못 가도 원하는 만큼. 그래도 다시 완전히 1,350으로 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아, 외환 보유액의 수준을 낮추는 만큼은 네. 환율이 내려갈 거다.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낮추면 수출도 오히려 줄어들 거고 지금 1,350원이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이 저 정도고 네. 먹고 살지 1,200원대면 수출 저렇게 안 나올 테고 네. 환율이 내려갔다는 이유로 달러 유입이 더 줄어들 텐데. 네. 그래서 돌아오는 효과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 때 뭐 33% 셋 혹은 50% 둘이 하는 것처럼 예. 반은 줄지만 50%라고 하면 다 줄지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그런 경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가지는 못하지만 네네. 돌아오지만 꽤 돌아오지만 다 돌아오지는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그냥 비울 생각만 하면 네. 달러 약세는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군요.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다 비우라고 하진 않겠죠. 설마. 네.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건 조금 비워도 될 만큼 넉넉합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앞으로 위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수 있고요. 예. 네. 그러나 위기가 안 터지면 아무리 적어도 많을 수 있는 거죠. 마러라고의 구상대로 외환 보유액 같은 거 쌓지 말고 네. 미국이랑 스왑 라인을 다이렉트로 붙이자. 네. 그거 해줄게 외환 보유액은 비워라. 네. 라고 하면 솔루션이 될 수는 있을까요? 그 믿음이 확실하고 영원한 솔루션이 될 텐데 세상에 더구나 미국 정부 우리가 어떻게 믿고 국가 간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땡겨놓을 수 있으면 몰라도 네, 네. 언제든지 줄게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믿고 그걸 비우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 행정부 혹은 네. 미국 중앙은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게 있다면은 97년 외환위기도 안 왔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비울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 줄 툴도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라들이 실제로 야 다 할게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서 스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아서. 외환 보유액 안 써도 네. 투기적 거래자들이 그쪽 방향으로 베팅을 할 거니까. 네.
근데 그걸 과연 믿느냐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특히 뭐 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낮춰놓은 달러 가치가 유지될 건지를 네.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믿어야 네. 베팅을 할 텐데. 네.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변동성이 심하고 할 수 있는지는 예. 우리가 97년, 98년에 익히 알 수 그러게요.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도 많이 내려갔고 왔고, 근데 거기에 이제 원화도 꽤 강세로 돌았습니다만 미국이 더 원할 거야 달러 약세를. 네. 그리고 그거 이미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른 게 이만큼 내려간 거야. 봐라 이제 또 내리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내러티브가 그렇게 흐르면 투자하는 분들은 야 이거 이 환율이 더 내려갈 걸로 봐야 되냐 그걸 믿으면 내려갈 거로. 아니냐 해서 야, 미국이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지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과연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게 내리면서 이제 나라 경제들이 망가지면 그건 못 내리겠죠. 네. 근데 언제 망가지는지는 이제 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트럼프 임기 내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의견이 그때마다 달라서.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아시는 분들 물어보면 중국 경제를 공부하는 거를 중국어로 공부한 시간과 영어로 공부한 시간의 비중이 많으냐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을 많이 가보시고 중국어로 많이 공부하시면은 아무래도 중국에 더 많이 알고 있고 노출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그분들은 중국이 대비가 잘 돼 있다. 잘 돼 있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반대로 말씀하시고, 이제 영어로만 공부하시고 워싱턴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곧 망한다. 근데 사실 곧 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처음으로 3연임을 또 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예측하는 데는 트럼프의 이 관세 드라이브가 얼마나 지속되고 정리가 될지가 이제 중국의 저항에 달려 있을 텐데. 그렇죠. 과연 중국은 잘 강하게 저항할 것인가? 네. 아닐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나오던데요. 일단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럴 힘이 과연 내공이 네. 얼마나 있냐, 네. 혹은 뭐 그걸 선택할 만한 니즈가 있냐, 네. 그게 궁금한 그거 거죠. 판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 스타일의 정책이 많으니까 그 나라에 현재 얼마 내공이 있는지 한국, 일본처럼 자본주의를 쓰는 나라들에서는 내공을 측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회주의를 하는 중국에는 얼마 내공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측정할 수가 그 없거든요. 레질리언스가 다르니까. 네,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고 경험을 안 해본 시스템이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네. 한 번도. 중국도 그죠? 네. 사실은 제가 이번 주말에 중국에서 무슨 뭐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하나 주최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몇 분이랑 같이 가서 보고 오는데 가서 한번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저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한국은행 분들 많이 아니까 한국은행 사무소나 뭐 가능하면 뵙고 워싱턴에서 가서도 한국은행 사무소 분들을 뵙고 네, 이러고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것을 많이 배우고 오는데요. 중국도 뭐 제가 2010년에 한국에 온 다음에 여러 번 가보는데 코로나 이전에 자주 가보고 했는데 워낙 빨리 바뀌는 경제고 네,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나 자본주의적인데 어떤 면은 또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경제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의 레질리언스 얼마나 잘 버틸까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다녀오셔서 한번 또 네. 언급을 좀 주세요. 다들 궁금해하는 거니까. 네. 한국은행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도 한국은행의 내부에 계신 높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발언이 조심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아니요, 오히려 아닙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대충 들어서
아, 그런가요? 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대부분 인피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친구는 금통위원으로 있긴 한데요. 네. 한국은행은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음. 이자율을 또 막 내리자니 원하지 않는 대로만 돈이 가면 어떡하냐. 부동산. 금융 불안정이죠. 그 그래서 돈을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돈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 통화정책하는 사람의 가장 욕심은 뭐냐면 돈을 여기저기 가는 걸 따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화폐라는 것도 그거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런 목적의 일부를 달성하는 건데. 야, 근데 그 지역 카페도 네. 거기서 일단 돌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돌지 어차피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부터는 모르지만. 모르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원하면 디지털로 해서 계속 거기서만 돌게 하려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있어. 그게 CBDC지. 네, 그게 그러면 CBDC를 할 수 있는 네, 건데. 네. 근데 달아놓고서 못 나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못 나가게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냥 헌법에 안 내야. 그래서요.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도 네. 당연히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건 뭐 매물이 쏟아진 게 된다는 게 아닐 테니까 당연히 위로 오를 텐데 네. 처음에는 부동산으로 가지만 그 돈이 거기서만 도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돈을 푸는데 자본시장으로는 안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 저는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하고 들어가서 안 나와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러시나? 그게 아니라면 네. 돈 풀면 당연히 자본시장도 자산시장도 같이 움직이면서 네. 그게 부의 효과가 웰스 이펙트가 도는 거고 네네. 그게 상식일 텐데 네. 나도 아는 상식을 왜 한국은행은 저걸 저렇게 걱정하실까 하는 그런데 생각이 다른 들었어요. 나라들보단 잘 천천히 돌고 늦게 돌고, 예, 그냥 그래요? 물려서. 그게 특히- 어떤 지표나 어떤 통계로 그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한번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돈이 거기서 쫙 거기만 빨아들이고 가격이 다른 자산은 안 오르고 부동산만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자산이면 뭐가 오르는 주식 주식. 등등등이 뭐다. 예. 주택 가격이 빨리 올라간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근데 주식도 같이 오르면 좋아요. 어차피 자산만 오르는 건데 부동산이 그러면 이제- 오르나 자산이 그러면 오르나. 네, 부동산, 네. 기타 자산, 그다음 상품이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생수값이랑 다 동시에 올라간다. 그 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많은 나라에서 자산이 더 많이 올라가고 예, 자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자산시장 혹은 금융 불안정도 보라고 여러 중앙은행이 사고 있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비해서 돈이 풀렸을 때 자산시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활발해진 것 같고 네, 그거는 이제 자산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또 쉬워지기도 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걱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시장을 멈추게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일단 그쪽으로 돈 다음에 그 돈이 잘 트리클 다운이 되고 네, 순환하기를 기대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유독 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네, 네. 집값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맨하탄도 비싸고 동대도 네. 비싸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결정할 때 네, 하우싱 프라이스 네. 이야기하는 케이스를 못 봤는데 훨씬 적죠 우리나라. 예, 왜 우리나라는 그게 그렇게 네. 유독 신경 쓰일까 싶어서요. 예,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돈이 좀 천천히 돌고 천천히 도는 건 그건 분명히 있습니까? 맞아요. 그건 다른 나라들보다 아까 낙수 효과라고 하셨는데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 뭐 그런 지표인가요? 통화 유통 속도이기도 하고 그게 한 군데서만 빨리 돌아서 유통 속도가 빠르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입증이 되냐는 돌아가는- 거죠. 느낌이 예. 부동산 시장에서만 도는 것 같아. 네. 라는 느낌은 본인의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 가격에 나타나 있으니까. 근데 가격은 가격이 더 빨리 다른 데보다 인플레가 높으니까. 부동산 가격이요? 네, 부동산 가격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우리나라만 더 그렇게 유독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럴 때가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음, 네, 그게 이제 광풍이 불었을 때죠. 그거는 그렇죠. 네. 매물을 줄여놓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괜찮은데 안 내려와요. 이상하게. 올라갔다 거기 쭉 있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내려오질 않죠, 잘.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점점.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게 하나고요. 네, 예. 아까 말하신 대로 그냥 엔드, 반 정도. 예, 예.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뭐 문화 혹은 여론이
뭐 대한민국처럼 다른 사람 신경 쓰는 나라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학 입시를 보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렇죠. 사람이 다 똑같은 데를 목적으로 가지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시킨 원동력인데 특징이라. 네, 원동력인데 그게 대학이 그래서 사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해서 네, 좋은 사람이 나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고 한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좋은 집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와 미국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미국도 그런 드라마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걸 드라마틱하다고 하고 네, 드라마를 보고 한국은 젤러스하다. 네, 나랑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문화인데 한국 문화가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나쁜 점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걸 또 크게 느끼는 거죠.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네. 국민들의 국민 감정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 감정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국민 감정이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면 고려해야죠. 국민 감정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면 고려해야죠. 아하,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낮아지면 네.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니 네. 야, 그럼 우리나라는 통화 정책하기 진짜 어려운 나라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럼 어떡하죠? 그게 계속 바뀌니까 또. 야.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주죠.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 저는 물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이라고 할 때 그 물가에는 집값도 포함됩니까? 보통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집값은 넣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집을 그 소유하고 있고 사용할 때 있어서 들어가는 우리나라면 월세에 해당하는 거지. 렌트. 예. 렌트. 예. 그런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나에게 월세를 지불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꽤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하게는 당연히 그렇죠. 서비스로 반영이 해서 되겠죠. 네, 내 집이 나한테 한 달 동안 주는 서비스를 야. 내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그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거를 얼마나 반영하냐, 많이 반영하냐, 적게 반영하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인플레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 아니다, 과소평가한다. 아니다, 과대평가한다는 논란들이 연구는 있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금통위원도 그런 연구를 하나 한 적이 있고요. 아예 집값 자체를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아예 집값을 그냥 넣어라. 그런 얘기도 있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뭐 그건 경제학자들이 그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것을 가격으로 물가 수준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지 그게 다 틀렸어 해버리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경제학자들은 독특한 GDP를 고민거리가. 이번 기 내에 생산된 부가가치라고 했으니까 예. 집은 부가가치가 아니고 그렇죠. 집에서 나온 한 달 동안 나온 나의 행복감 서비스가 부가가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2차 대전 때 GDP를 그런 식으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요즘 왜 한국은행이 이런 연구까지 해? 네. 라고 하는 게 그게 통화 정책이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사고 회로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전파되다 보니 네. 이제 그에 따른 뭐 부작용이든 혹은 불협화음이든 이런 네. 거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맞는지는 뭐 듣고- 총재님을 비롯한 한국인 스태프한테 물어봐야죠. 그럴 것도 같네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내일 가서 오찬 시간에 기회가 되면 여쭤볼게요. 아하. 네, 그 이프로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도 알고 그거는 진심으로 느껴졌는데 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네. 다행히 나는 집 한 채는 있어 하는 분도 걱정은 되죠. 왜냐면 옆에 두 채인 사람이 있으니까. 두 채인 사람도 있고 세 채인 사람도 있고 네. 또 아들 딸도 집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럼 내가 세 채가 있어야지 하나 그렇죠. 주니까. 온 국민이 걱정인 건 맞고 집값은 좀 안정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것 때문에 통화 정책의 영향을 그렇게 더 크게 받으면 네. 그 결과가 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저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
금융 안정에 유의하라는 말을 넣을 때 거의 1년 동안 경제학계와 한국은행과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중앙은행이 금융에 대해서 걱정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냐? 네, 물가 못지않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려면 아니냐는 논쟁은 있었고요. 그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뉘앙스로 보니 어떻게 하겠냐? 불가피해. 네, 뭐 그런 면이 좀 있어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종 한국은행은 그러면서도 네, 구조 개혁, 네, 구조 조정 네, 이거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 하던데 네, 뭐 그것도 사실 한국은행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야말로 정말 그냥 정부의 나라 혹은 걱정 때문에 국민의 되는 걸 요청하는 텐데 거죠. 그런 거죠. 네. 왜냐면 그걸 해야지 우리나라 기초 체력,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온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을 과거처럼 5%씩은 성장해야지 우리가 라고 다 믿으면 그걸 하려다 보면 인플레만 생기고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 시키는 건 맞지만 그래도 기초 체력이 요즘 흔히 1.8%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올려서 한 2%, 2.5까지 올리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사람들을 만족시키는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구조개혁을 해서 좀 올려보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의 걱정을 같이 반영하면 앞으로 한 2, 3년은 네, 그동안 공급 안 해온 게 있어서 네, 지금부터 공급을 준비하면 이제 2, 3년 후부터는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만 네, 최근 몇 년간 여러 이유로 뭐 PF니 뭐니 해서 공급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네, 앞으로 2, 3년간은 부동산 가격은 아래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모를 일입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2, 3년이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보면 금리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잘 낮춰서 뭔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가 팍팍 떨어지는 때일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값 보면 금리 못 내릴 것 같고 네.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 내려야 될 것 같고 네. 다른 방법은 없고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 그러면 고민해서 그냥 중간을 골고루 만족 혹은 골고루 불만족 시키는 거죠. 그러면 두 번 내릴 거 한 번만 내리고 네, 뭐 그런 식이죠. 야 그러면 그러나 이제 뭐 자영업자 어려운 거는 뭐 지금 뭐 서울시내 다녀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선뜻 50bp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뭐 이렇게 어떤 언론에서 했던데 딱 그 선뜻이란 말이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로 것이다. 경기만 보면 더 많이 빨리 내리고 싶은데 선뜻 못 내리는 이유는 금융 안정 혹은 부동산 알겠습니다. 가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실제로 중앙은행 특히 한국은행은 네, 그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도 공감이 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진일 교수님 보고 좀 처방을 주십사 하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을 제대로 하면 네. 그럼 중간중간 양쪽에서 불만이 들어가면 대충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과거에서 오늘 아침에 그 크리스토퍼 와일러 연준 이사랑도 얘기하면서 제가 옛날에 그 연준에 있을 때 그때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자를 좀 빨리 내려라는 반대도 있고요. 이자를 좀 빨리 올려라는 반대도 있거든요. 그게 편지가 비슷하게 엄청나게 들리면 오겠죠. 그게 비슷하게 들리면 네. 나 잘하고 있는 거다. 편지 개수 쉬어서 양쪽 개수 비슷하면 아 그래 됐어. 네, 그렇게 한다고. 네, 그래서 그것 시기도 싫으면 그냥 저울해놓고 무게만 재. 네, 그렇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다 읽고 뭐 전 세계에서 오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내겠어요. 네, 미국도 과거에 이자를 올렸을 때 가장 거기서 그 뭐 치욕은 아니지만 가장 그랬던 게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올라와서 예, 트랙터에다가 인분을 예, 해가지고 니네들 좀 고생해라 이 냄새라도 맡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준 안에 예, 인분 냄새가 퍼졌던 그런 기억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폴 볼커가 이자를 막 올렸을 때 그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려웠을 때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돈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죠. 힘들겠어요. 그렇죠. 트랙터 몰고 가지고 시위를 한 거죠. 그런 역사도 연준에 있어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물론 이제 9.12 사태 이후로 다 유리창을 진공을 만들어서 그래봐야 소용없는데 네.
그런 걱정은 중앙은행이면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쉽지는 않지만 원래 중앙은행이 그렇게 여러 곳에서 욕 먹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라고 만든 조직이니까요. 음, 네, 그러라고 만든 조직이고 하나만 목적을 한다. 음. 물가만 해라. 네.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렇죠. 그 ECB가 약간 그런 편이죠.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에 비해서. ECB가. 근데 그거는 이제 ECB가 워낙 독일의 영향이 크고 독일이 과거에 바이바르 공화국 등등등 높은 인플레를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히틀러가 나왔다고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인플레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주 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금융 건드리지 마. 그리고 경기 그것도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인플레만 좀 하라 그래. 건드리지 마 얘네들. 그게 이제 독일 중앙은행이 했던 거고 ECB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도 다른 거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물가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제 요즘 엊그제 본 것 중에 워렌 버핏이 네.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즐거워했다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한 회사 주식을 매수만 할 수 있거나 네. 보유죠. 네. 아니면 공매도만 칠 수 있으면 네. 당신은 어떤 회사 주식을 살 거고 어떤 회사 주식은 공매도 할 거야 뭐 이런 네. 질문을 던지고 이제 답을 들으면서 즐거워했대요. 스스로. 스스로도 그렇고 실제로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예.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지 이제 뭐 알고 싶어 하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였답니다. 모르겠어요 뭐. 근데 저도 한 10년쯤 아니면 조금 더 긴 시간 한 20년쯤 후에 네. 미국,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뭐 이 정도. 네. 한국은 우리가 있으니까 관심사니까 집어넣고 네. 어떤 나라가 제일 지난 그 기간 10년 또는 20년 동안 제일 어떤 나라 인덱스 많이 발전하고 네. 또는 어떤 나라가 많이 퇴보했을 것 같냐? 아, 그 질문을 드리면 순서가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인덱스 하나만 골라서 해라. 인덱스 대여섯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에 투자하고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네, S&P 유럽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든 네. 아니면 뭐 GDP 성장률을 인덱스로 보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일 거라고 대충 예상을 하고 어떤 나라가 그렇고 거기에는 이제 인구 구조도 그럴 영향을 줄 거고 뭐 산업 구조도 영향을 네. 줄 거고 뭐 그 나라 문화도 영향을 많이 가질 거고 그런데 어떤 의견이신가 궁금합니다. 그냥 정답은 없는 걸 텐데. 정답은 없고 뭐 저도 예. 투자는 거의 안 하지만 네. 10년을 보라 그러면 미국일 것 같고 50년 보라 그러면 중국일 것 같습니다. 유럽, 일본, 우리나라 중에는 그럼 어디가 그 중간일 중간에 텐데. 그 중간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다들 그 중간이겠죠. 다들 중간. 중간인데 이제 그러면 그 셋 중에는 누가 그럼 제일 나을 것 같으냐라고도 한 번 더 물으면 어느 쪽이세요? 유럽, 일본, 코리아 중에. 유럽, 일본, 코리아. 한국. 그럼 한국으로. 네. 한국이 그래도 네. 나머지 둘보다는 네. 많이 나을 것 같으세요? 네, 네. 인구 구조만 보면 제일 심각하던데 괜찮을까요? 인구 구조는 심각한데 과거에 일본도 그랬지만 음. 인구 구조에는 적응을 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하는 것 같고 그게 한국 경제의 전체의 뭐 사이즈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거는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네. 그러면 그야말로 잘하면 외국으로 나가서 할 수도 있고.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인 네. 내수가 아니라 한국 기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 우리나라 내수보다는 좀 잘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 지금 당장 뭐 5년, 10년 하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일 테고요. 되고 50년, 100년 그러면 길게 보면 여력이 많은. 여력 많은 중국이 네. 그럴 거고 네. 걱정되는 불안한 유럽, 일본, 한국 중에는 그래도 한국이 한국 사람이고 제일 잘 알고 그리고 그 경제하려는 의지 네. 그거는 좀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잉이한 측면은 있는데 맞아요. 그 의지력이라는 것도 포션이 상당히 높더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네.
있는 유전자 같은 건데. 없으면 안 되는 너무 과잉해도 안 좋죠. 모든 게 알겠습니다. 힘이 들어가면 헛발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구든 축구든. 그렇게 너무 없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조금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워낙 하더군요. 오랫동안 없으니까. 예, 최근에 일본의 대학생들이 4학년 때면 대충 다 취직되고 그러더거든요. 요새. 예. 그게 조금 이제 천천히 돌아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느리게 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년 후에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 됐다 해도 그때도 공산당일까요? 지금? 아니면 체제가 바뀌었을까요? 예. 체제가 바뀌어야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안 바뀌어도 그렇게 될까요? 뭐 지금하고는 바뀌겠지만 미국하고 똑같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되려나 되게 궁금합니다. 질문도 저도 들어놓고도 네, 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네. 빨리 그게 가보고 왜냐면 싶기도 하네요. 안 해본 거고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 상상 못하고. 코로나만 지나도 이렇게 바뀌는데. 네. 어,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그 큰 나라가 예, 모택동이 이렇게 예? 천안문 관장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게. 예, 천안문 광장에 올라간 이후에 감히 예측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무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진일 교수와 함께 그냥 제가 궁금한 질문들을 좀 오늘 1시간 내내 여쭤봤네요. 여러분들도 좀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걸로 믿고 그렇게 바랍니다. 시간 내주신 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도 먼저 연락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연락드려서 아유, 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